한겨울 밤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조선의 산 중턱. 허름한 삼배 옷을 입은 12살 소년 하나가 홀로 눈길을 헤매고 있었지요. 발이 미끄럽고 옷은 얇았으며 어느 쪽이 산 위인지 아래인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무릎이 꺾이며 눈 위로 주저앉았고 눈꺼풀이 무거워졌지요. 그때였습니다. 사각, 사각.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야, 야, 일어나봐. 눈 떠봐. 이른 아침 약초를 캐러 산에 오른 12살 소년석이었지요. 눈 속에 쓰러진 낯선 아이를 발견한 석이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석이는 몰랐어요. 삼배 옷을 입고 쓰러진 이 아이가 조선의 세자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짧은 만남이 두 아이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으리라는 것도요. 자,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이 계신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기는 조선 중엽의 한겨울 초저녁, 눈이 소복이 쌓인 궁궐 후원에서 시작됩니다. 바람은 차고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으니 그 조용한 밤이 조선 왕실의 모든 것을 바꿀 밤인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자 이주는 12살이었습니다. 왕의 적자로 태어날 때부터 세자의 자리를 보장받은 아이였는데 글을 읽으면 한 번에 외우고 산수를 가르치면 원리를 먼저 물을 만큼 총명하여 스승들이 하나같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어진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이 궁 안에 가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주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궁궐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어린 나이에 그것을 알기에는 너무나 깊은 곳에서 보호받으며 자랐기 때문이지요. 그해 가을 왕의 최고 총애를 받는 후궁 귀인 박씨가 아들을 낳으면서 궁안은 온통 잔치 분위기였고 왕은 연신 기뻐하며 귀인 박씨의 처소에 하루가 멀다 하고 진귀한 것들을 들여보냈지만 이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왕이 아이를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여기며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이준에게는 그보다 더 가슴 아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중전 마마의 병환이었지요. 중전은 본래부터 몸이 여린 분이었는데 그해 가을부터 병세가 크게 깊어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준이 문안을 드리러 가도 창백한 얼굴로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실 뿐이었지요. 세자를 지켜주어야 할 사람이 정작 세자를 걱정하며 누워 계신 것이었습니다. 박무겸이 그 틈을 노린 것은 바로 그때였지요. 중전이 병석에 누워 있고 왕의 마음은 귀인 박씨에게 기울어 있으며 세자의 곁을 진심으로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틈을요. 그러나 세자궁의 나인 채연은 달랐습니다. 22살의 채연은 10살 때부터 궁에 들어와 세자궁에서만 12년을 보낸 여인이었으니 이준이 갓난아이일 때부터 곁에 있었던 만큼 세자를 누구보다 잘 알았고 바로 그렇기에 궁 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남보다 먼저 느낄 수 있었지요. 귀인 박씨의 오라버니 박무겸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종이품 좌승지였던 그는 평소에는 왕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는 신하였지만 누이 동생이 아들을 낳자 표정도 눈빛도 만나는 사람도 하나씩 달라지기 시작하였지요. 채연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완전히 우연이었습니다. 겨울 초저녁 세자궁에 올릴 약재를 가지러 내의원 쪽으로 가던 채연은 바람을 피하려고
행랑채 뒤편 장도 골목으로 돌아가다가 골목 그늘 속에서 박무겸과 무관, 차림의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나누는 밀담을 듣고 말았지요. 그때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들이 돌아오는 길, 고개 너머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호위대 군관은 이미 손을 써두었습니다. 채연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요. 골목 그늘 속에 짙은 남색 달령포의 검은 사모를 쓴 박무겸과 무관 차림의 사내가 마주 서 있었습니다. 철이라 하심은 묻지 마라. 시체가 남아서는 안 된다. 흔적도 남겨서는 안 돼. 채연은 숨을 멈추고 손이 떨리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나들이 고개 세자 저하께서 내일 모레 궁 박나들이를 나가신다는 사실은 오직 세자궁 사람들과 극히 일부 신하들만 아는 것이었으니 박무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는 것은 안에서 흘린 것이라는 뜻이었지요. 채연은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뒷걸음치다가 돌아서서 세자궁을 향해 뛰었고 가슴이 쿵쿵 울리는 가운데 머릿속에서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저하를 살려야 한다. 채연이 세자궁으로 돌아왔을 때 이주는 해가 완전히 진 뒤에도 등불 아래 앉아 글을 읽고 있었고 채연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이리 늦었느냐? 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였지요. 저하, 지금 당장 이곳을 나가셔야 하옵니다. 이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채연은 들은 것, 느낀 것, 박무겸이 나들이 길을 노린다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하였지만 이준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하였지요. 설마 그 자가 감히 저하, 지금은 따져볼 시간이 없사옵니다. 저하의 나들이 경로를 아는 자는 궁 안에 손에 꼽습니다. 박무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는 것은 채연의 눈이 흔들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하였습니다. 이미 안이 뚫렸다는 것이옵니다. 침묵이 흘렀고 이준이 천천히 그를 덮는 순간 12살 소년의 얼굴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채연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창고에서 3배로 된 거친 저고리와 무명 바지 한 벌을 꺼내왔는데 허드렛을 하는 아이들이 입는 것으로 세자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림이었지요. 저하, 이것을 입으시옵소서. 이준이 그 거칠고 허름한 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채연이 조용히 말하였지요. 골룡포를 입고 나가시면 아무도 속일 수 없사옵니다. 이 옷이어야만 저하를 지킬 수 있사옵니다. 이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고 채연이 옷을 입히는 동안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삼배 옷은 거칠어서 몸에 닿는 감촉이 낯설었지만 이준은 끝까지 내색하지 않았지요. 채연이 후원 쪽문을 열자 어두운 산길이 눈 속에 잠겨 있었고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치고 있었는데 채연은 이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꼭 사르셔야 합니다.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지만 채연은 눈물을 참으며 이어갔습니다. 저도 반드시 살아남아 모시러 가겠습니다. 반드시. 이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채연의 손에서 천천히 손을 빼고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쪽문이 닫히고 눈보라 소리만 귀전을 스치는 가운데 채연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다가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지요. 박무겸의 밀서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세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채연은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살겠습니다. 반드시. 눈보라는 더 거세졌고 쪽문을 나온 이주는
그 자리에서 방향을 잃었습니다. 물론 나들이를 나간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언제나 호위대가 앞뒤를 에워싼 채 가마 안에서 비단 방석에 앉아 있는 것이었으니 이렇게 혼자 발로 눈길을 걷는 것은 생전 처음이었지요. 이주는 밤새 눈보라 속을 헤맸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나무도 길도 분간이 되지 않았고 그저 발이 닿는 대로 걷고 또 걸었지요. 눈길은 미끄럽고 삼배 옷은 얇아서 바람이 살갗으로 파고들었으며 날이 밝아올 무렵에는 다리가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눈은 여전히 그치지 않았고 나무들이 눈 속에 파묻혀 어느 쪽이 산 위인지 아래인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았지요. 이주는 멈추었습니다. 숨을 고르려 하였지만 숨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무릎이 꺾이면서 눈 위로 주저앉고 말았지요. 온몸이 차가웠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사각 눈을 밟는 발소리가 들렸지요. 이준이 고개를 들려 하였지만 목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눈이 반쯤 감기는 가운데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야, 살아있어? 반말이었습니다. 이준이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투였지요. 어렴풋이 눈을 떠보니 약초 바구니를 등에 맨 소년 하나가 눈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는데 거친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추위에 빨갛게 달아올라 또래처럼 보였습니다. 소년이 이준의 손목을 잡는 순간 이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소년이 내려다본 것은 곱고 하얀 손, 굳은 살 하나 없는 손이었지요.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밭을 매며 자란 아이의 눈에 그 손은 분명 이상하였으니 이런 산 중에 이런 손을 가진 아이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뭔가 범상치 않다 싶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지요. 일단 살리는 게 먼저야. 소년이 중얼거리며 바구니를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눈 속에 반쯤 묻힌 나뭇가지들이 보였지요. 소년은 손이 얼어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맨손으로 그것들을 끌어모아 덩굴을 엮고 가지를 받쳐 엉성하지만 단단한 썰매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준을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조금만 버텨. 금방 내려갈 거야. 소년이 덩굴을 어깨에 걸고 힘껏 당겼습니다. 눈길은 미끄럽고 바람은 더 거세졌지만 몇 번이나 넘어져도 소년은 이를 악물고 일어났고 눈 속에서 작은 썰매 하나가 천천히 산을 내려오고 있었지요. 소년의 집은 산중턱 낡은 초가집으로 문틈 사이로 바람이 새고 벽에 금이 가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디보다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소년이 문을 열어 젖히고 이준을 안으로 옮긴 뒤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마른 장작이 타들어가며 온기가 번졌지요. 소년이 무릎을 꿇고 이준의 손목을 잡아 눈을 감고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맥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맥이 너무 약한데 이어지긴 하는 것 같은데 소년이 도라지와 말린 생강, 산에서 캐온 작은 뿌리를 망설임 없이 꺼내어 약초 국물을 떠서 조금씩 이준의 입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이준의 발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숨을 불어넣으며 계속 문질렀지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소년은 그렇게 살피다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지요. 여긴 어디냐? 소년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이준이 눈을 뜨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있었지요. 소년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살았구나. 내 집이야. 내가 나를 살린 것이냐?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근데 넌 누구야? 이름이 뭐야? 이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세자라는 것을 말하면 이 아이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준이다. 준이, 어디서 왔어? 멀리서. 소녀는 더 묻지 않고 일어나서 아궁이 쪽으로 걸어가며 말하였습니다. 나는 석이야. 배고프지? 도토리죽 있는데 맛은 별로일 수도 있어. 이주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이라는 이름 하나가 마음에 남았지요.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신을 살려냈습니다. 석이가 죽 그릇을 내밀자 이준이 받아들고 숟가락을 들었는데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것이었지만 도토리 냄새를 맡으며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지요. 따뜻하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비단 이불도 아니고 은그릇에 담긴 수라도 아닌 거친 그릇에 담긴 도토리죽 한 그릇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았지요. 어머니가 병석에 누우신 뒤로 이준 곁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문안을 드리러 가면 어머니는 오히려 이준을 걱정하며 억지로 웃어 보이셨고 이준도 괜찮은 척 웃어야 하였으니까요. 이 거친 죽 한 그릇이 그 모든 것을 건드렸지요. 석이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괜찮지? 처음엔 다들 맛없다고 해. 이준은 대답 대신 한 숟가락을 더 떴는데 그것이 둘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겨울이었고 눈도 그치지 않았지요. 이준은 이제 혼자 일어설 수 있을 만큼 몸이 회복되었지만 밖에 나갔다가 박무겸의 사람들과 마주칠 수 있었기에 초가집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들이 당일이 이미 지났을 터였고 그 말은 박무겸이 계획이 틀어진 것을 알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였지요. 석이는 매일 아침 약초 바구니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고 이주는 그동안 초가집에 혼자 남겨졌지요. 처음에는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누군가 곁에서 챙겨주던 삶이었는데 이제 아무도 없었어요. 물은 어디서 깃는지, 장작은 어떻게 패는지, 밥은 어떻게 짓는지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들이었지요. 이주는 이를 악물고 하나씩 석이에게 물어가며 배워야 하였습니다. 석이야, 물은 어디서 깃느냐? 석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물을 어디서 깃냐고? 너 진짜 몰라? 모른다. 석이가 잠시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이 아이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에 더 묻지 않았지요. 따라와. 석이가 앞서 걸어 초가집 아래 작은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리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준이 따라 해보았지만 처음에는 두레박이 삐뚤어져 물이 반쯤 쏟아졌고 다시 해보았더니 이번엔 우물 안에서 빙글 돌아 물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지요. 이준이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이게 왜 일이 안 되느냐? 석이가 웃음을 참았습니다. 두레박을 비스듬하게 내려야 해. 똑바로 내리면 물이 안 담겨. 이준이 다시 해보자 이번엔 물이 출렁거리며 두레박에 찼는데 초가집까지 걸어가다가 발이 미끄러져 반쯤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석이가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가운데 이주는 다시 우물로 돌아가 물을 채우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신중하게 천천히 걸어서 물을 반 넘게 담아 들어왔을 때 석이가 조용히 말하였지요. 잘했어. 한마디였지만 이준에게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스승들에게 칭찬을 들은 적은 있었지만 그것은
글을 잘 외웠을 때나 산수를 빨리 풀었을 때였으니 물 한 통 제대로 들고 왔다는 것으로 잘했다는 말을 들은 것은 생전 처음이었지요. 이준의 귀가 살짝 빨개졌습니다. 어느 날 서기가 약초를 캐러 간다며 혼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칡뿌리와 더덕은 겨울 땅 속에서 오히려 약성이 더 강해진다고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주는 초가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답답해진 이준이 마당으로 나왔어요. 초가집 담장 근처를 어슬렁거리다가 돌 틈 사이에서 잎이 넓고 윤기 나는 풀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손을 뻗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손끝이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녁 무렵 서기가 내려왔습니다. 바구니에 칡뿌리와 더덕이 가득하였지요. 이준의 손을 보더니 서기가 혀를 찼어요. 뭘 만진 거야? 담장 근처에 있던 풀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무거나 만지면 안 된다고. 서기가 바구니를 내려놓고 근처 풀 사이를 뒤지더니 잎이 작고 거친 풀 하나를 꺾어 즙을 짜서 이준의 손에 발랐습니다. 금세 따끔거림이 가라앉았지요. 이준이 손을 내려다보며 말하였어요. 어찌 이런 것을 다 아느냐. 산에서 살면 알게 돼. 모르면 죽거든. 서기가 툭 내뱉고 저녁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주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추었지요. 모르면 죽거든. 궁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기가 덫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일 산에 놓아둔 덫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지요. 이준이 물었어요. 덫이라 하면 짐승을 잡는 것이냐? 응. 산 짐승을 잡으려고. 혼자 살면 이런 것도 다 해야 해. 이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밥도 혼자 짓고, 약초도 혼자 캐고, 덫도 혼자 만들었지요.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서기의 그 담담함이 이준에게는 묵직하게 닿았습니다. 저녁이면 서기가 약초 이름을 알려주고 이준이 산수를 가르쳐 주었는데 서로 가진 것이 달랐기에 줄 수 있는 것도 달랐습니다. 서기는 이준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에 놀랐고 이준은 서기가 약초의 효능을 훤히 꿰고 있다는 것에 놀랐지요. 그 시각 궁궐은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나들이 당일 세자가 나오지 않자 호위대가 세자궁을 확인하였는데 이준이 이미 사라진 뒤였지요. 박무겸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왕에게는 이렇게 보고하였지요. 나들이 도중 세자 저하께서 갑자기 사라지셨사옵니다. 매수해둔 호위대 군관들이 왕 앞에서 그 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왕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당장 찾아라. 왕의 명이 떨어졌지만 박무겸은 이미 자신의 군사를 먼저 풀어놓은 뒤였습니다. 세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처리하기 위한 수색이었지요. 채연은 즉시 박무겸에게 끌려갔습니다. 박무겸이 채연의 앞에 섰지요.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세자가 어디 있느냐? 소인은 모르옵니다. 내가 세자궁에서 늘 세자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세자가 사라지는 것을 몰랐단 말이냐? 소인은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박무겸이 채연의 얼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지요. 박무겸이 손짓하였습니다. 가둬라. 채연이 끌려간 곳은 세자궁 뒤편광이었습니다. 창도 없고 불도 없는 좁은 공간이었지요. 문이 닫히며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채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았지요.
반드시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루에 한 번 물과 밥이 들어왔고 박무겸의 사람이 매번 같은 것을 물었지요. 세자가 어디 있느냐? 채연은 매번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모르옵니다. 쪽진 머리는 점점 헝클어졌고 저고리는 구겨지고 흙이 묻어 더러워지고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이 말라갔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지요. 나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채연이 어둠 속에 앉아 있는데 문 앞에서 작은 소리가 났지요. 쇳소리였습니다.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였고 채연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왔지요. 어서 나오너라. 시간이 없다. 채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준의 스승이었던 늙은 내관의 목소리였지요. 세자가 어린아이일 때부터 곁에서 모셔온 사람이었습니다. 채연이 문을 밀고 나오자 내관이 주름진 손으로 채연의 팔을 잡아 어둠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몇 걸음을 걷다가 내관이 멈추고 낮게 말하였습니다. 저하께서 살아 계신 것이냐? 예. 반드시 살아 계실 것이옵니다. 내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채연의 등을 살짝 밀었습니다. 어서 가거라 하는 뜻이었지요. 채연이 몸을 낮추고 담장을 따라 걸었습니다. 모퉁이까지 다 왔을 때였지요. 갑자기 맞은편에서 횃불이 나타났습니다. 경비였어요. 채연이 즉시 쪼그려 앉아 어둠 속에 몸을 숨기자 경비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채연의 바로 앞까지 왔고 횃불 빛이 담장을 훑었지요. 채연은 숨조차 쉬지 않았습니다. 경비가 멈추었어요. 한참이 지났지요. 그리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채연이 그제야 땅에 손을 짚으며 숨을 내쉬었어요. 손바닥이 흙바닥에 닿았지만 느낄 겨를이 없었지요. 그렇게 광에서 빠져나온 채연은 박무겸의 서재로 향하였습니다. 이제 밀서를 찾아야 하였지요. 왕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세자궁을 찾아가 텅 빈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준이 쓰던 책상, 그 위에 놓인 먹과 벼루. 왕이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반드시 찾아라. 그 목소리는 명령이 아니라 간청에 가까웠지요. 그러나 수색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박무겸이었습니다. 왕의 간절함이 박무겸의 손 안에 있었지요. 그 수색의 손길이 조금씩 이준과 서기가 있는 산 쪽으로 좁혀들고 있었습니다. 이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약초는 누구한테 배웠느냐? 아버지한테. 서기가 짧게 대답하였습니다. 이준이 더 묻기 전에 서기가 먼저 말하였지요. 별일 아닌 듯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23년 전에 역병이 돌았어. 마을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아버지도 그때 돌아가셨어. 어머니는 살아남으셨는데 그 뒤로 몸이 약해지셔서 작년에 돌아가셨고 이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서기는 이준의 눈빛을 보더니 픽 웃었지요. 불쌍하다는 눈으로 보지 마. 익숙해. 불쌍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다. 혼자 버텨왔구나 싶어서. 서기가 잠시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약초 꾸러미를 다시 폈지요. 더 이상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기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말이 없어졌지요. 이준이 옆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서기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무릎을 꼭 끌어안은 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밖에는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니야. 그냥 눈 보니까 부모님 생각이 나서. 짧은 한 마디였습니다. 서기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지요. 이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어요. 한참 후에 서기가 눈을 한번 깜빡이더니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먹어. 식는다. 이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지요. 두 소녀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어요. 이준의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물을 깃다가 장작을 쌓다가 눈을 치우다가 생긴 것으로 손바닥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에 흙이 끼어 있었는데 세자로 살 때는 누군가 늘 씻겨주고 닦아주어 항상 희고 부드러웠던 손이 이제는 무언가를 직접 해서 생긴 흔적으로 가득하였지요.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주는 조용히 손을 쥐었다 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지요. 날이 갈수록 이준의 몸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돌 위에 앉으면 엉덩이가 아팠지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고 처음에는 연기가 나오면 눈이 맵다고 손으로 가렸지만 이제는 눈을 찌푸리며 버텼으며 처음에는 냉기가 올라오는 땅바닥이 불편하였지만 이제는 그냥 앉았지요. 서기는 이준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곁에서 지켜보았고 대신 약초를 구별하는 법, 맥을 짚는 법, 날씨를 읽는 법을 조금씩 더 알려주었습니다. 구름이 저렇게 낮게 깔리면 비가 와. 그러면 산에 올라가면 안 돼. 어찌 알았느냐?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 서기가 짧게 말하였습니다. 이주는 서기의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 묻지 않고 대신 글 읽는 법을 알려주고 산술의 원리를 설명하였는데 서기는 한 번 들으면 잊지 않을 만큼 빠르게 배워 이준이 적잖이 놀랐지요. 너 머리가 좋구나. 그래, 나는 그냥 외우는 거야. 외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서기가 어깨를 으쓱하자 이주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소리 내어 웃었는데 이렇게 웃은 것이 얼마만인지 자신도 몰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마을에서 수상한 소문이 들려왔고 마을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온 서기가 말하였습니다. 어제 군사들이 마을을 지나갔대. 뭔가 큰 사람이 없어졌나 봐. 이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표정을 숨기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어른들이 뭘 봤냐고 묻고 갔다고 하던데 근처 아이들도 다 보자고 했다고. 이준이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하였습니다. 서기야, 당분간 마을엔 내려가지 마라. 왜? 이준이 잠시 서기를 바라보았지만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에 결국 이렇게만 말하였습니다. 그냥 한동안만이다. 서기가 눈을 가늘게 떠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눈빛으로 이준을 바라보았지만 역시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그 짧은 대답 하나에 이준은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꼈는데 이유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믿어주는 것이 이준이 궁에서 살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신뢰였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이준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하고 낡은 초가집 천장에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보며 채연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 모시러 가겠다는 말이었지요. 채연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는 병석에 누운 채 세자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
그 충격이 병환을 더 깊게 하지는 않으셨을까요? 이준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지만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서기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지요. 이준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깊게 들었지만 그 결심을 시험받는 날이 곧 오게 됩니다. 그날은 이른 아침부터 공기가 달랐는데 바람도 없고 새소리도 없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아침이었기에 약초를 캐러 가려던 서기가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오늘은 산에 가지 않을 거야. 이준이 눈을 들었지요. 왜냐? 그냥 느낌이 별로야. 산에서 자란 아이답게 날씨와 공기와 소리의 변화로 무언가를 감지하는 서기의 직감이었는데 이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소녀는 초가집 안에 머물렀지요. 오전이 지나고 점심 무렵이 되었을 때 굵은 발소리 여럿이 초가집 쪽으로 가까워지는 것이 들리자 이준과 서기가 눈빛을 교환하였고 서기가 문 쪽으로 걸어가다 열기 전에 이준을 돌아보며 눈으로 말하였습니다. 너는 여기 없는 거야, 알았지? 이준이 방 안쪽 구석에 쌓인 가마니와 짐 더미 뒤로 몸을 숨기자 서기가 그 앞에 가마니 하나를 더 밀어두고 문을 열었는데 창을 든 무관 차림의 군사 둘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 있었지요. 여기 사는 아이냐? 그러하면 어찌하시려고요? 군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하였습니다. 입이 거칠군. 아저씨들이 먼저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오셨지 않습니까? 군사가 안을 훑어보며 물었지요. 아이가 하나 더 있었지. 어디 있느냐? 혼자 삽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봤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잘못 본 것이지요. 군사가 서기의 멱살을 잡으려 하는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더 가까워지며 군사들이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짙은 남색 달령포의 검은 사모를 쓴 중년의 관리가 걸음거리는 조용하지만 압박감이 느껴지게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고 군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지요. 대감, 박무겸이었습니다. 서기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본능적으로 이 사람은 앞의 자들과 다르며 훨씬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박무겸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초가집 안을 둘러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서기에게 내려앉혔지요. 내가 여기 사는 아이냐? 예. 아이가 둘이라던데. 혼자 삽니다. 누가 잘못 본 것이지요. 서기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자 박무겸이 한 걸음 다가와 서기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낯선 아이를 본 적 있느냐? 나이는 너와 비슷하고 손이 곱고 흰 아이. 서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고 대답하였지요. 손이 고운 아이가 이 산골에 왜 오겠습니까? 박무겸이 잠시 서기를 바라보던 그때 방 안쪽에서 갑자기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마루 밑을 지나가는 쥐새끼였지요. 하지만 박무겸의 눈이 번뜩이며 방 안쪽을 향해 걸음을 옮기려 하였습니다. 방 안에 누가 있느냐? 쥐가 많습니다. 오래된 집이라. 서기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하였지요. 박무겸이 서기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방문 쪽으로 눈길을 한 번 더 보냈다가 돌아섰지요. 박무겸이 짧게 중얼거리더니 서기에게 말하였지요. 이 근처에 낯선 사람이 보이면 즉시 고을 관아에 알려라. 알겠느냐? 예. 박무겸이 돌아서자 군사들이 따랐고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다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서기가 천천히 문을 닫았지요. 이준이 짐 더미 뒤에서 나왔습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심장이 아직 쿵쿵 울렸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서기였어요. 갔어. 알고 있다. 이준이 조용히 대답하였지요. 서기가 이준을 한 번 훑어보더니 그냥 아궁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준은 그 자리에서 천천히 숨을 내쉬며 아직 빠르게 뛰는 심장을 가라앉혔지요. 박무겸의 눈빛이 눈앞에 아른거렸는데 다음에 또 오면 그때는 이렇게 넘기지 못할 것이었기에 서두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채연은 내관의 처소에 숨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무겸이 채연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쉽게 움직일 수 없었지요. 내관이 매일 조심스럽게 박무겸 처소 쪽 상황을 살펴 전해주었는데 경비가 언제 교대하는지, 언제 자리를 비우는지를 하나씩 파악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밀서를 찾아야 할 때였지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지만 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 모시러 가겠다고 한 그 말을 지켜야 하였으니까요. 박무겸이 물러간 뒤 며칠이 지났지만 두 소녀는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서기는 마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고 이주는 집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서기와 함께였지요. 어느 저녁 이준이 서기를 도와 장작을 패고 약초를 다듬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한 사람이 혼자 하던 것들을 둘이 나누자 훨씬 빨리 끝났는데 밥상을 차리던 서기가 아무렇지 않게 말하였습니다. 야, 너 요즘 좀 쓸만해졌어. 이준이 픽 웃었는데 예전 같았으면 기분이 상하였겠지만 이제는 그게 칭찬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서기야. 왜? 이준이 잠시 멈추다가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고맙구나. 서기가 밥상을 내려다보았는데 뒤통수가 약간 붉어졌지요. 뭘? 그냥 눈앞에 있어서 그런 거야. 아니다. 그냥이 아니다. 이준이 단호하게 말하자 서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먹어. 이준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릇을 받아 둘이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지만 별다른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았고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였습니다. 그 무렵 왕이 박무겸을 불러들였는데 세자를 찾는데 왜 이리 시간이 걸리느냐는 것이었지요. 왕의 눈 아래가 검게 내려앉아 잠을 못 자고 있다는 것이 역력하였으며 박무겸이 무릎을 꿇고 저나 산이 깊고 눈이 많아 수색이 더딘 것이옵니다. 반드시 찾아올리겠사옵니다. 하고 아뢰자 왕이 말없이 박무겸을 내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믿음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채연이 움직였습니다. 내관이 전해온 말이 있었지요. 오늘 왕이 박무겸을 불러들였으니 처소가 잠깐 비었다고요.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었기에 채연이 숨을 한 번 고르고 내관의 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나인의 복장으로 서재에 들어간 채연이 손이 떨리는 것을 참으며 숨을 죽이고 빠르게 살피다가 책상 서랍 아래 살짝 들뜬 판자를 들어 올리자 그 안에 작은 상자가 있었는데 상자를 열어 편지 뭉치를 하나하나 펼쳐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박무겸과 귀인 박씨가 세자를 없애기로 의논한 내용이 담긴 편지들로 귀인 박씨의 필적과 도장이 분명하였으니 채연은 손이 떨리는 것을 겨우 참으며 편지를 품에 넣었지요. 발소리가 들리자 채연은 판자를 도로 덮고 아무렇지 않게 걸으며 서재를 나와 복도를 돌아 나오며 숨을 내쉬었는데
온몸이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하였지요. 채연 같은 나인이 왕에게 직접 고하는 것은 규정에 없는 일이었기에 이준의 스승이었던 늙은 내관을 통하기로 결심하고 지금 당장 움직였습니다. 한편 산속 초가집에서는 두 소년이 그날 저녁 처음으로 같이 별을 바라보았는데 겨울 하늘은 차갑고 맑아 별이 유난히 많았지요. 서기가 별자리를 알려주자 이준이 받아 적으려 하다가 종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손가락으로 눈 위에 글씨를 써나가자 서기가 그것을 보며 웃었습니다. 야, 별자리 이름을 이렇게 일일이 써두는 사람이 어딨어.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서기가 피식 웃으며 말하였지요. 너 진짜 이상한 애야. 이준이 별을 바라보며 대답하였습니다. 나도 안다. 둘이 같이 웃었는데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두 소년의 웃음소리가 조용히 흩어졌지요. 열흘이 지나도 박무겸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집요해졌습니다. 마을 수령에게 압박을 넣어 도망 중인 역적 소년을 신고하며 상금을 내리겠다는 방을 붙이자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마을에서 가장 아래에 사는 늙은 농부가 산 중턱 초가집에 나이 비슷한 사내 아이 둘이 살고 있다고 입을 열었는데 그 말이 군관의 귀에 들어가 박무겸에게까지 닿고 말았습니다. 이른 새벽 두 소년이 자고 있을 때 서기가 먼저 눈을 떴는데 사각사각 한 명이 아닌 여럿의 발소리가 들렸지요. 준이야. 서기가 낮게 부르자 이준이 눈을 떴고 서기의 눈빛만 보고도 바로 알아 둘이 일어나 문을 열려 하였지만 그 순간 밖에서 먼저 문이 열리며 창을 든 군사 5명이 초가집을 에워쌌습니다. 여기 사는 아이들이냐? 둘 다 나와라. 이번에는 달랐는데 지난번처럼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기에 이준이 서기 앞으로 나서자 서기가 이준의 팔을 잡았지요. 내가 할게. 하지만 이미 군사들이 안으로 들어와 두 소년을 포박하였고 이준이 이를 악물었으며 서기가 소리쳤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러는 것이오? 이 고을 사또에게 고발하겠소. 그래, 고발하거라. 군사가 차갑게 말하며 두 소년을 초가집 밖으로 끌어냈고 이른 새벽 안개가 자욱한 산중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박무겸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다가왔지요. 두 소년을 천천히 훑어보다가 서기에게 먼저 시선을 던졌습니다. 혼자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사촌이 어제 왔습니다. 박무겸이 낮게 웃었습니다. 비웃음에 가까운 소리였지요. 어제 사촌이 그리고 천천히 이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준을 내려다보는 눈빛이 달랐지요. 아이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재는 눈빛이었어요. 어디서 왔느냐? 저 아래 마을에서 왔습니다. 이준이 낮게 대답하였습니다. 박무겸이 이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허름한 삼배 옷에 흙 묻은 얼굴, 아무리 보아도 산골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걸렸지요. 이런 상황에서 벌벌 떨어야 정상인데 이 아이는 두려워하면서도 굴복하지 않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무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아이가 맞느냐? 박무겸이 옆 군관에게 물었고 군관이 대답하였지요. 얼굴을 확인해야 알 수 있겠사옵니다. 박무겸이 이준의 턱을 잡아 얼굴을 들어 올리려 하자 이준이 고개를 틀며 말하였습니다. 손을 치우시오. 박무겸의 눈이 번뜩였는데 아이라기보다 어른 같은 그 말투가 이상하였지요.
더 힘을 주어 이준의 얼굴을 들어올려 눈과 마주치는 순간 박무겸의 심장이 쿵 하였습니다. 이 눈빛 어디서 본 눈빛이었는데, 아니 그럴 리가, 이 초라한 차림에, 이 흙 묻은 얼굴에. 박무겸이 손을 떼고 뒤로 한 발 물러서며 다시 훑었지요. 옷, 손, 얼굴, 머리. 이 아이를 관하로 데려가라. 서기가 소리쳤습니다. 어찌하여 그러는 것이오? 무슨 죄가 있소? 닥쳐라. 안 닥칩니다. 이 고을 사또에게, 관찰사에게, 아니면 한양의 대간에게라도 고발할 것이오. 죄 없는 아이를 이렇게 끌고 가는 법이 어디 있소? 서기가 목청껏 소리치자 군사들이 입을 막으려 달려들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쿵, 쿵, 쿵 말발굽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수십, 아니 수백의 말발굽 소리가 산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었지요. 박무겸이 표정이 굳은 채 고개를 돌렸고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왕의 깃발을 발견한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관이 왕에게 고한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밀서를 손에 쥔 왕은 채연을 직접 불렀지요. 나인의 신분으로 왕 앞에 선 채연은 무릎을 꿇고 그간의 일을 모두 아뢰었습니다. 탈출시킨 것, 광에 갇혔던 것, 밀서를 훔친 것까지. 왕이 오랫동안 말이 없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자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모르옵니다, 전하. 다만 살아 계실 것이옵니다. 왕이 채연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가거라. 왕이 군사를 움직인 것은 그 직후였습니다. 박무겸이 그토록 집요하게 그 산을 뒤지고 있었다면 세자는 그 산에 있는 것이었지요. 박무겸의 수색이 오히려 단서가 된 것이었습니다. 기발이 새벽 안개를 가르며 빛나는 가운데 왕의 군사들이 산길을 올라왔고 군마의 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자 박무겸의 부하들이 창을 들어야 할지 내려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였습니다. 가마 하나가 산길을 올라와 멈추더니 문이 열렸지요. 내린 것은 채연이었습니다. 연두색 저고리는 여기저기 흙이 묻고 구겨져 있었고 쪽진 머리는 헝클어져 비녀가 반쯤 빠져 있었지요. 얼굴은 창백하고 눈 아래가 깊게 패여 있었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며칠을 광에 갇혀 고초를 겪은 흔적이 온몸에 역력하였지요. 하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채연이 두 소년을 보다가 이준과 눈이 마주쳤지요. 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참으려 하였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하. 조용하고 낮은 그 한마디에 이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마가 멈추며 왕이 내렸지요. 붉은 골룡포에 익선관을 쓴 왕의 모습이 새벽빛 속에 나타나자 박무겸의 부하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고 왕이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걸어와 박무겸 앞에 멈추며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박무겸이 황급히 무릎을 꿇었지요. 전하, 소신은 그저 세자 저하를 찾고자 하였사옵니다. 걱정이 되어. 거짓말하지 마라. 왕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내려앉은 가운데 채연이 앞으로 나서 품에서 편지 뭉치를 꺼내 두 손으로 왕에게 올렸습니다. 전하, 이것이 박무겸 좌승지와 귀인 박씨, 마마가 주고받은 밀서이옵니다. 세자 저하를 없애기로 의논한 내용이 담겨 있사옵니다. 귀인 마마의 친필과 도장이 찍혀 있사옵니다. 정적이 흘렀는데 왕이 편지를 받아
천천히 펼쳐 있는 동안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고 왕이 편지를 내리며 박무겸을 바라보았지요. 할 말이 있느냐? 박무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전하, 그건 누가 꾸민 것이옵니다. 소씨는 결코. 닥쳐라. 왕이 손을 드자 군관이 앞으로 나와 고하였습니다. 박무겸의 처소에서 세자 저하의 나들이 경로가 적힌 문서와 호위대 군관에게 건넨 은자 기록이 나왔사옵니다. 박무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는 순간 왕이 명하였지요. 잡아라. 군사들이 달려들자 박무겸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전하, 소씨는 그저 명을 따랐을 뿐이옵니다. 전하. 끌어내라. 박무겸이 군사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전하, 살려주시옵소서. 소씨는 그저 귀인 마마의 명을 따랐을 뿐이옵니다. 전하. 소리가 점점 멀어지다가 고요해지자 왕이 돌아서며 이준을 바라보았는데 삼배 옷에 흙 묻은 손, 짧은 머리에 눈 아래가 거무스름한 12살 소년의 얼굴에는 그동안 긴장 속에서 버텨온 흔적이 역력하였지요. 왕이 천천히 걸어와 이준 앞에 멈추었고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는 순간 왕의 눈빛이 흔들렸으며 이준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왕이 손을 뻗어 이준의 머리 위에 얹었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었는데 이준이 그 손을 느끼는 순간 참고 있던 것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이준이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골룡포도 없고 궁도 없이 혼자서 눈보라를 헤매던 밤 서기의 초가집에서 처음으로 따뜻하였던 것. 물집 잡힌 손, 고맙다는 말을 처음으로 해본 저녁, 채연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병석에 누운 어머니가 밤마다 떠올랐던 것.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지요. 왕이 아무 말 없이 이준의 울음을 받아주었습니다. 한참 후에 이준이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어 서기를 돌아보았습니다. 서기가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아직 파악을 못한 표정으로 어색하게 서 있었지요. 이준이 서기에게 걸어가 그 앞에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이준이 낮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살지 못하였다. 서기가 멋쩍어하며 말하였지요. 야, 나는 그냥 눈앞에 있어서 그런 거야. 이준이 고개를 들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서기가 뭐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는데 뭔가 울컥하며 뒤통수가 빨개졌고 왕이 가까이 와 서기를 내려다보며 물었지요. 내가 세자를 살린 아이더냐? 소인은 그냥 눈앞에 있어서 그 말을 2번 들었다. 눈앞에 있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자 서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아이를 궁으로 데려간다. 세자를 살린 은인이요. 세자의 동무이며 약초에 대한 지식도 갖추었으니 궁에서 함께 자라게 하겠다. 소인이요. 이준이 서기 옆에 와 조용히 말하였지요. 가자, 서기야. 그때 채연이 이준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하, 살아 계셨사옵니다. 이준이 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얼마나 버텼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위험하였을까요? 채연의 수척한 얼굴이 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이준이 채연 앞에 서더니 낮게 말하였습니다. 나를 찾아주었구나, 채연아. 채연이 눈물을 흘렸는데 이번엔 참지 못하였고 새벽 안개가 걷히며 아침 햇살이 산을 물들이기 시작하는 가운데 왕의 기발이 봄바람에 천천히 나부꼈습니다.
이주는 마지막으로 초가집을 돌아보았는데 낡고 기울어진 작은 집 처마에서 고드름이 녹아 떨어지고 있었지요. 둘이 마주 보다가 같이 웃었고 가마가 출발하여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하자 이주는 가마 안에서 뒤를 돌아보며 낡은 초가집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집에서 처음으로 물을 길었고 처음으로 밥을 지었으며 처음으로 고맙다고 하였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으며 처음으로 누군가의 등을 두드려 주었고 처음으로 벗이 생겼으니 그 모든 처음이 저 작은 집에 있었지요. 이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이주는 왕위에 올라 성군으로 이름을 남겼는데 어려서 산골에서 보낸 그 겨울이 정치에 담겼기 때문이라고 신하들이 말하였다 합니다. 중전 마마께서는 그날 이후 차츰 기력을 회복하셨는데 세자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이 약보다 나은 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서기는 궁에서 글과 의술을 배워 훗날 내의원에 들어가 뛰어난 의원으로 많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며 채연은 상궁이 되어 세자궁을 든든히 지키며 세자 저하가 왕이 된 뒤에도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중턱의 낡은 초가집은 왕의 명으로 보호 아래 두어 허물어지지 않았는데 왕이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을 배운 집이라 하여 그 집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지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골룡포를 벗어야 세상을 알 수 있었던 12살 세자의 이야기가 그러하였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깊어야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이준의 뿌리는 그 낡은 초가집에서 자랐습니다. 서기의 손에서 채연의 약속에서 도토리죽 한 그릇의 따뜻함에서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도 지금 이 순간이 훗날의 뿌리가 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눈보라 속세자와 산골 소년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